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1강 애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역학 원론 3-1 애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 원론은 과목 이름 그대로 원론이다 보니까 사전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이 들었으나 그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채용시 기업에 따라서는 상식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이 오늘 강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애완은 어떤 것일까? 애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외국과 국제 거래에 따라서 각종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아닌 환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틀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과 내국환의 차이점인데요.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용 법률의 차이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별 적용 법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거래 금액들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금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 통화가 개입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외국 통화가 개입되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 통화가 부족한 국가들과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규모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외환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국가 간 경제 거래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대상으로 이들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거래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거래 구조를 외환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외환시장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범세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하나의 세계시장으로서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두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및 딜러의 거래실에서 거래자들이 전화나 텔렉스 그리고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해서 은행 간 고객 간 거래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두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외환의 수요자와 공급자인데, 이 수요자와 공급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나라가 재정 차관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행하는 무역 회사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또 개인이 여행하면서 필요하다는 여행하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업은 당연히 거래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정부도 재정 차관을 도입했을 때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개인, 기업, 정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외국환 은행이 항상 존재하는데 각국 통화자금 결제를 중개하는 외국환 은행이 반드시 참가해야만 합니다. 외환 브로커가 있는데요. 각국 통화의 거래 행위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중개 수수료를 목적으로 참가하는데요. 딜러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스스로 거래 행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래상 위험을 자기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브로커는 단지 거래의 중개만 담당하기에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은 전혀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는 딜러는 거래상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고 브로커는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외환 딜러다, 외환 브로커다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외환시장의 교란에 따른 자국 환율의 급변을 방지하거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정부나 통화당국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상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각국 통화 거래로 인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서 외환시장의 안정된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입니다. 해칭이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뜻입니다.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의 시간 차이로 인한 환율 변동의 환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환시장은 투기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환율 변동의 예측에 따라서 외환 거래를 행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기 장소로서 외환시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환재정 및 이자율 재정인데요. 환재정이란 가격 차이를 이용한 화폐의 교환을 통하여 시장 간의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환재정에 대한 내용 또 이자율 재정에 관한 내용인데 사전적인 용어로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거기에 다른 내용을 섞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조금 딱딱하지만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때 더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또 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에선 좀 체계적이고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을 더 좀 세부적인 사례로 이야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율 재정인데요. 양국 사이의 환율이 결정된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이자가 지급되는 각종 자산의 이자율 차이와 일정 기간 경과의 변동 환율을 고려해서 만기시 환율에 따라 환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있었을 때에 환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환율이 뭔가요?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타국의 통화와 교환할 때 결정되는 매매 가격을 환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과 교환할 때 결정되는 매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 달러인
미국 화폐인 미국 1달러가 한국 원화에 예를 들어서 1,100원과 같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보통 직접 표시법, 방화 표시법이라고 하는데요. 1달러에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화 표시법이 있는데요. 보통 간접 표시법이라고 하죠. 자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영국의 1파운드에 대한민국의 1.4달러와 같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비교하는 것이죠. 외화 표시법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환율 표시 방법과 등락인데 환율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환율의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환율의 상승이라는 의미는 1달러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되면 1달러당 한국 돈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환율 상승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국 통화는 결론은 평가절하된 거죠. 1달러에 1,1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1,200원을 가져야 1달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데요.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다.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진 거죠. 1,100원에 바꿀 수 있는 것을 1,200원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의 하락인데요. 1달러당 1,100원 했던 것이 1,000원으로 환율 표시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자국 통화가 평가 절상된 거죠. 가치가 올라간 거죠. 1,100원 가지고 1달러를 바꿨는데 1,000원만 가져도 1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절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하락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된다. 이 내용은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한데 단어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가 되고 환율의 하락은 평가 절상이 된다. 이 내용은 아주 상식 시험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볼 때 확실히 기억을 해 놓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율의 종류인데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현물 환율이란 결제 일자를 기하고 일반적으로 이 영업일, 바로 주말을 뺀 그 다음 영업일, 두 나라 영업일은 영월만 포함되겠죠. 이내에 혹은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는 환율을 지칭합니다. 현율 환물이라는 것은 당일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는 경우를 현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일이라고 않고 이 영업일이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쉬는 날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하는 날,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영업일 이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선물 환율은요, 장래 특정 일자의 일정 금액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의해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결정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차후 당일이 아니고 영업이일 이내가 아니고 특정 일자의 일정 금액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한 환율에 의해서 매매한다는 것이죠. 환율의 매도율과 매입률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율이란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매입률이란 외환 소지하고는 당사자가 외환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높게 적용되는데 이런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것. 사전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상식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준환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전체 지금 무역학 원론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고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기준환율이란 외국 은행 간 미 달러화에 대한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로 각종 환율을 결정짓는 기초다. 미 달러화에 대한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산출되는 거라 그랬어요. 미 달러화 기준입니다. 한국은행 매매율은 기준 환율에서 정한 마진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대고객률과 대은행률이 있는데요. 대고객률은 애하는 매매 대상 고객인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을 이야기합니다. 대은행률은 외국환 은행 간의 거래 시 적용되는 환율을 이야기하는데요. 대고객률과 대은행률은 왜 여기서 구분을 해놨냐면 은행이 거래할 때와 아니면 고객인 경우 적용하는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고객률과 대은행률을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은행 간 거래 시에는 환율이 틀리겠죠. 여기에서 은행 매매율을 다시 한번 보려 하는데요. 한국은행과 거래 시 적용되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기준 환율의 일정한 마진을 가감하여 결정되는 것을 한국은행 매매율이라 한다는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환율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이 장은 지금 사전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좀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미 회자되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정확히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란 정부에서 사전에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전에 환율을 고정시키는 거죠. 환율 안정을 통해서 환위험을 줄이고 국제상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좀 안정감은 있겠죠. 단점으로는 국제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자동적인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환율과 다른 내용은 변동환율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다음에 변동환율도 나옵니다. 바로 변동환율이 나오죠. 변동환율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고정을 했죠. 그런데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외환시장에서의 애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변동환율 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면서 정부 개입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단점으로는 잦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국제 거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을 이용한 환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경기인 경우에는 고정환율 제도를 주로 선호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제도는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변화 과정을 여기서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4년 이전의 시기에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배웠죠. 정부가 환율을 고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64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했다. 1964년 5월 3일을 기점으로 외환증서 제도에 의한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변동하는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년 이전에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했는데 64년에서 80년 사이에는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80년부터 90년 사이에는 통화바스켓 변동환율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가 변동환율 제도 앞에 평화바스켓팩이라는 단어가 들었습니다. 시장률에 의한 변동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과 한국의 독자 통화바스켓을 결합한 복합 통화바스켓의 한국 통화를 폐기시켜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에서 틀린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하고 한국의 독자 통화바스켓을 결합해서 변동환율 제도를 시행한 시기가 1980년에서 90년 사이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IMF 1998년경이죠. 1990년에서 1998년 중 IMF 구제 금융 실시까지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이전의 제도의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 수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내 경제 사정에 따라 환율을 조정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시장 평균 환율제로 이행을 했습니다. 1990년 3월 2일 날 했죠. 그래서 IMF 구제금융 실시까지 이때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이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환율의 가격 기능 제고와 애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율 변동폭을 폐지하면서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특정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외국 통화의 공급 요인은 지금 복잡하게 이해할까봐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출에 의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수요 요인은 제한화 서비스 수입, 이전 지출, 자본 수출에서 수요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국 통화의 공급 요인과 외국 통화의 수요 요인, 이 내용 부분을 여기서 정리해 놨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집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외국 통화의 수요 곡선인데요. 수요 곡선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우하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환율의 상승은 수입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겠죠. 수입이 줄어들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통화의 수요를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 통화의 공급 곡선인데요. 공급 곡선이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업자의 공급량의 변화를 표시한 거예요. 곡선에서 대개 우상향하는 특성이 있는데 환율의 상승은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 증대 노력에 의해 외국 통화의 공급이 증대하게 되므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가 표시되는데 환율 상승했을 경우 이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는 국내 수출업자의 수출 증대 노력에 의해서 외국 통화의 공급이 증대되게 되므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수출업자가 수출을 많이 하려 하겠죠. 환율 상승에 의해서. 균형 환율의 결정인데요. 균형 환율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균형점은 일단 해당 시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환율이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요 곡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환율과 외국 통화 수요 및 공급량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득 증대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나 수입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인해 그 나라의 외화 수요가 증가되는 것. 외화 수요가 증가되면 외화수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공급 곡선 변화가 새로운 가격 PM1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평가 절하되죠. 환율 상승이란 1달러에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200원에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절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결국은 절하된다는 것이죠. 공급 곡선 변화인데요. 국내의 수출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는 외화 공급 증대에 따라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평가 절상된다. 평가 절상은 뭐라겠죠? 원화 평가 절상은 1달러를 1,200원에 교환했던 것을 1,000원에 교환한다. 그럴 때는 가치는 상승하죠.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대차설 고전적 환율 결정 이론인데요. 이런 고전적인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으라기보단 이런 환율 결정 이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국제대차설인데 환율 결정이 대외 채권 채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구매력 평가설이 있는데요. 균형 환율의 결정과 환율의 변화와 양국 간 화폐의 구매력 차이로 설명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인데요. 이 말은 동일 시장에서 동일 자산 또는 상품의 시장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동일 시장, 동일 자산 또는 상품의 시장 가격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 이거보다 일물일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절대 구매력 평가설인데요. 화폐는 각 화폐의 절대적인 구매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비율로 교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구매 평가설이 있는데 양국 간 물가 상승률 차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 결정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심리설, 요건 한번 기억을 해놓죠. 환율이란 양국 간의 구매력 차이나 대외 채권, 채무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환심리설입니다. 개인이 단어 그대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환심리설이라 한다. 환율의 평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격 균형은 금융시장의 가격 균형은 기본적으로 환율, 금리, 물가의 균형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금융시장의 완전성, 상품시장의 완전성, 그리고 단일 동질의 소비재의 존재, 완전 예측성, 이런 내용들의 환율 평가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구매평가 이론과 금리평가설이 있는데요. 구매력 평가 이론은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을 평가 자료를 통하여 가학해한다는 것입니다. 금리평가설은 선물한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결정 이론들이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피셔 효과란 양국 간의 물가 차이만큼 양국 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가 차이만큼 이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이자율의 차이로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의 표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강의 같으면 사례를 좀 많이 들겠는데 지금 이 챕터를 끝내는 시간적 내용이 여러분이 강의를 온라인 들으면서 지루함이 있을까 봐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때 세부적인 사례를 진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1강 애안에 대해서 강의했는데요. 과제물에 내주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짧게 단답으로 적어주시고 출석의 의미까지를 생각하는 정도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제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이 긴 시간 영상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2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